저는 75해를 살아온 이정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인생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고요보다는 파도에 휩쓸린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난과 결핍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제가 태어난 것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피폐했고 집집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는 옹기종기 모여 자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굽은 허리로 논밭에 나가셨습니다. 집은 허술한 흙벽집이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벽 틈으로 숭숭 들어와 손발이 시렸습니다.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 집안의 땔감이 떨어져 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이불 속에 꼭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봄이 오면 다시 따뜻해진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춥고 힘들지만 꼭 참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고통도 계절처럼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달걀 프라이와 반찬을 싸오는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저는 옥수수죽이나 고구마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싸온 달걀 프라이가 너무 신기해 집에 와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달걀 먹을 수 있어? 어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달걀은 비싸서 특별한 날 아니면 못 먹는다. 그 대답이 그렇게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장에 다녀온 어머니가 달걀 한 판을 사오셨습니다. 그중 2알을 꺼내 구워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한 날이다. 그때의 그 맛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봄이면 아버지를 따라 모내기를 거들었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손발이 거칠어지고 피부는 햇볕에 까맣게 그을렸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동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갈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어나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 배불리 밥을 먹으며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렇다고 웃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름밤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형제들과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를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 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이야기하다가 깔깔거리며 웃곤 했습니다. 하루는 고단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빨리 자라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15살 무렵부터는 작은 공장에서 심부름을 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품삯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돈으로 집에 쌀을 사 들어오면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 시절에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단함은 제 마음속에 강인한 뿌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법,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15살이 넘어서면서 저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웃고 떠들며 공부할 때 저는 공장과 장터를 오가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쉬다 일을 하고 심부름을 다니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그냥 붕대로 감고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집에 쌀 한 대박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무 일찍 고생을 한다. 내 또래는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돈 벌면 엄마가 좀 덜 힘들잖아. 어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고 그것이 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생선을 팔며 큰 소리로 호객하는 아주머니, 고무신을 팔며 흥정을 하는 상인들, 그리고 웃으며 장을 보는 사람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가난을 벗어나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는 제게 세상을 배우는 또 다른 학교였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며 저는 글보다 삶을 먼저 배웠습니다. 배움은 부족했지만 세상과 사람을 읽는 눈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손님들의 눈빛 하나에도 누군가의 한숨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들을 보며 저는 공감과 책임을 배웠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갈망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려면 버텨야 한다.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저는 청춘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허덕이던 저를 도와주던 그 따뜻한 눈빛의 청년. 그 만남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처음 만난 건 장터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장바구니에 채소와 곡식을 담아 무겁게 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짐이 너무 많아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땀을 닦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많이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청년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박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가에 배어있는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장터에서 몇 번 더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짧은 인사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신뢰를 느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그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정자씨, 우리 같이 밥 한 끼 해요. 집 앞 국밥집에서. 그날 국밥집에서 나눈 소박 한 끼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꿈과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값비싼 예물도 없었습니다. 친척과 이웃 몇몇이 모여 작은 회관에서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버티자. 웃음을 잃지 말자. 신혼살림은 초라했습니다. 방 한 칸에 낡은 이불, 냄비 하나와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바느질로 부수입을 벌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둘이 마주 앉아 된장국에 밥을 나눠 먹으며 웃곤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구나.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남편과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릴 때마다 피곤도 잊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지? 그래도 우리 아들 잘 키우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유난히 더웠던 어느 초여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소파에 쓰러져 앉았습니다. 얼굴빛은 잿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급히 부축해 동네 의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은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듬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액줄에 매달린 채 힘겹게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애써 강한 척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도 늘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아이들 잘 부탁하오. 저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을 거야.
아직 아이들 결혼도 봐야 하고 손주도 안아봐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을 버티던 남편은 결국 제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그날 밤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오갔지만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 그것이 저를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정막은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남편의 슬리퍼, 밥상 맞은편의 빈자리,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조차 모두 제 눈물을 불러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마치 색을 잃은 흑백 화면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마다 메아리처럼 퍼지는 정막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상을 차리면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서러웠습니다. 그 무렵 자식들이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안전하고 편해요. 그 말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던 저는 혹시 그곳에서 새로운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도 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날 제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걱정해서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제 귀에는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완강히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혼자 지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결국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옷 몇 벌, 남편이 쓰던 낡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그것이 평생의 삶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입소하는 날 큰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막내딸도 함께 타고 있었지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면 눈물이 터질까 두려워 우리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골목을 보며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얘들아 잘 있어라. 내 웃음과 내 발자국 소리 다 고맙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멀리서 보아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외벽 잘 다듬어진 정원 분수대까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건물을 둘러보며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은 혼자 쓰기엔 충분히 넓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자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저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따뜻해 보여서 좋다. 그러나 속은 허전했습니다. 집에 있던 낡은 장롱, 남편과 함께 걸었던 흔적들이 사라진 공간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저녁 무렵 처음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정갈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다양했고 국도 뜨거웠습니다. 직원은 영양사가 짠 식단이라 건강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제게 낯설었습니다. 집에서 끓이던 된장국, 장터에서 사오던 김치전의 구수함은 없었습니다. 음식을 삼키면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목을 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체조, 오후에는 음악 감상, 저녁에는 독서 모임. 직원들은 무료하지 않게 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몸을 움직이고 노래를 들으며 잠시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저를 옥죄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외로움도 덜 수 있겠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이 이곳에서라도 채워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냉정한 현실이 점점 제 숨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처음 며칠은 새로운 환경이 낯설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은 깔끔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왔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확성기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9시부터 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세요. 처음엔 친절한 알림처럼 들렸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 목소리는 마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삶. 저는 점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산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혼자 나가는 건 금지였습니다. 어느 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혼자 정원 좀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미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안전 규정상 반드시 직원과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창 속에 갇힌 새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유가 하나씩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 앉아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반찬은 정갈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없이 자기 밥만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짧은 인사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자기 섬에 갇힌 듯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악 감상 시간에는 익숙한 노래들이 흘러나왔지만 함께 듣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 한두 구절을 읽고 나면 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느낌, 그것이야말로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고독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방 불을 끄고 누우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옆방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사라지면 정적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 때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불편한 건 없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괜찮다.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친절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데 왜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까? 아마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안전하고 편리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생긴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창밖으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산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은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괜찮다고 대답할까 아니면 솔직히 말할까?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친절하지 그런데 마음은 영 달라지질 않는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는지 아들이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라는 말만 하니. 며칠 뒤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야, 엄마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딸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여기 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여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갑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아.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모신 거예요.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그 말을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조금 위험해도 좋아. 적어도 내 마음은 숨을 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밤이 되면 고독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누가 날 기억해 줄까? 내 삶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그 생각이 들면 온몸이 떨리며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직 살고 싶고 나답게 숨 쉬며 살고 싶은데 이곳은 점점 나를 죽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식당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찾아와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묻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사실은 모든 게 지겨웠고 자유를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작은 수첩을 꺼내 종이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는 날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 나를 내 삶으로 돌려보내다오. 편지를 건넨 순간 큰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속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탈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나던 날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른 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이면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정리해둔 짐가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남편이 쓰던 낡은 수첩. 그것이 제가 붙잡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이 차를 몰고 요양원 앞에 섰을 때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차에 오르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삶의 일부였지만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가구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잘 돌아왔구나. 남편의 흔적이 남은 낡은 의자, 손때 묻은 장롱,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사소한 일이었지만 내 손으로 하루를 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자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지. 며칠 뒤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리 좀 다녀왔지요.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네요.
채소와 과일의 냄새, 흥정하는 목소리, 웃음이 가득한 장터의 풍경은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주들은 제 다리에 매달리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순간 제 마음은 벅찬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양원에서 정갈하게 차려주던 밥상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 한 끼가 훨씬 값지고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 풍경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잠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 다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목까지 내가 지켜볼게. 아이들과 손주들을 보며 웃으며 살 거야. 그 후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정자야,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아라. 누군가 정해주는 시간표가 아닌 내가 선택한 하루.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니까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인생이 고요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노년에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작은 기쁨에도 설레며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을.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깊게 팬 주름 속에는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빛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아라. 그것이 제가 끝내 붙잡은 노년의 행복이자 남은 생을 살아갈 다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삶이 하루아침에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자유는 달콤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공허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낡은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말아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빈 방에 앉아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까? 아마도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장과 이웃들이 제 삶을 다시 붙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면 채소 가게 주인은 이정자 씨, 오늘은 무가 싱싱해요 하고 웃으며 말을 걸어줬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덤으로 멸치 한 줌을 쥐어주며 집에서 혼자 드시려면 이게 딱이야 하셨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소리도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웃음소리, 그 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환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제 하루를 밝히는 햇살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한 번은 막내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말고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힘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과의 거리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저를 자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일 보지 못해도 가끔씩 웃으며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랑은 자주 보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난과 고생 속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버텨냈구나. 아직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제게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숨막힘 대신 집에서 마주하는 자유와 이웃의 온기가 제 삶을 조금씩 다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꿈속에서도 그곳의 복도와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나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악몽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면 집안 천장이 보이고 옆에는 아무도 없는 정막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요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하루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장터에 가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냥 방 안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플 때 곁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 혼자 살림을 챙기며 생기는 피로.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정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셔서 괜찮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혼자여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아. 사실 혼자 사는 삶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외롭긴 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적어도 내 숨이 트이니까.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면 작은 통에 나눠주셨고 저는 그 대신 장터에서 사온 과일을 건네드렸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화려한 건물이나 규칙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양원을 떠난 지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묘한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은 컸지만 문득문득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알아줄까?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껴안고서라도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와 비슷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묻는 이웃에게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무섭지요.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늘 괜찮다고만 말했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라 외로울 때도 있어. 그래도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이 말을 했을 때 큰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끔 라디오를 틀어놓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은 저를 젊은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강둑길을 달리던 기억, 어린 아이들이 제 치맛자락을 잡고 뛰어다니던 기억, 장터에서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웃던 기억들. 그 추억들은 아련했지만 동시에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여전히 외롭고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외로움마저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외로움이 있다는 건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그 무렵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자. 대신 하루하루를 내 의지로 살아내자.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자. 요양원에서의 숨막힘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제 안에서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미해진 눈빛 속에는 고단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빛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아라.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을 뛰어다닐 때 그들의 웃음소리는 저를 젊은 시절로 데려갑니다. 작은 손이 제 주름진 손을 꼭 잡을 때 저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크고 외로움은 늘 곁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남편이 목까지 웃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여전히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정자 씨,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웃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도 제 하루를 따뜻하게 채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내 선택으로 채우는 하루 속에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어 집안이 고요해지면 저는 종종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전쟁 직후에 가난 어린 시절의 추위, 청춘의 사랑, 남편과 함께한 고생, 그리고 그가 떠난 후의 외로움과 요양원의 시간까지. 그 모든 파도가 나를 만들었음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며 아프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 파도를 넘어 살아온 내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침의 햇살을 느끼고 손주의 웃음을 들으며 시장 사람들의 온기를 받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며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인생이 고요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노년에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자유를 갈망하며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제게 말합니다. 정자야, 오늘도 네가 주인인 하루를 살아라. 그것이 제가 끝내 붙잡은 노년의 지혜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낼 제 삶의 태도입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